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랩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한 12가지 이야기 1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의 현재 모습은 사실 코카콜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시나요? 원래 산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근하고 푸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음침한 분위기의 키가 큰 초록색 옷의 남자, 엄격 그놈 진지해 보이는 검은 군복을 입은 군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했었습니다. 한편 코카콜라의 CEO인 로버트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에 코카콜라의 판매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더울 때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했겠죠? 로버트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로버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산타였습니다. 1931년 화가이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였던 헤든 썬더블룸에게 밝은 이미지의 산타를 그려줄 것을 의뢰했고, 썬더블룸은 코카콜라를 상징하는 색인 빨간색과 탄산을 표현한 흰 수염으로 오늘날의 푸근한 산타 할아버지를 그려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타는 광고에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선물을 주러 온 산타가 냉장고 문을 열어 콜라를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들킨 산타의 모습 등이 표현되었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은 겨울 매출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고, 동시에 코카콜라와 산타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비탄산음료로까지 확장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미국 주스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닛메이드였습니다. 미닛메이드를 인수한 코카콜라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출합니다. 세계 최초 레몬 탄산음료인 스프라이트를 개발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코카콜라 수출이 금지되면서 독일에서 개발된 판타마저도 인수하게 되죠. 그 밖에 파워에이드, 글라스 비타민워터, 조지아 커피, 슈엡스 등 그들의 확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총 500개 이상의 브랜드, 그리고 4,100여 가지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킹 목사는 코카콜라와 같은 고향인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킹 목사는 몽고메리의 침례교회 목사로 취임하게 되는데, 당시 몽고메리는 미국 남부에서도 가장 인종차별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킹 목사는 흑인 5만 명과 함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버스 내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란 판결을 얻는 데 성공했고, 더 나아가 킹 목사는 미국 각지에서 인종차별 철폐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4년 역대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애틀란타 시민들은 킹 목사의 업적을 기리고 분열된 집단을 한데로 모이기 위해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아우르는 저녁 모임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애틀란타 시장이었던 아이반 앨런 주니어는 행사에 의미를 더하고자 애틀란타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코카콜라의 CEO인 폴 오스틴은 뒷박하여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기리는 것을 반대하는 도시에 코카콜라가 위치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코카콜라는 국제적인 기업이다. 코카콜라는 애틀란타가 필요하지 않다. 오스틴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애틀란타에서 코카콜라가 철수하게 되면 도시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코카콜라가 애틀란타에 끼치는 영향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기업가들과 고위관계자들이 저녁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마침내 1965년 1월 27일 1,500명이 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수많은 언론에서 백인과 흑인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 순간을 즐겼다. 이것은 애틀란타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대석특필하게 되죠. 어느 날 코카콜라는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는 이번 행사만큼 저를 감동시킨 사건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애틀란타를 비롯한 모든 남부지역, 나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기념비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감사의 표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마틴 루터킹 목사였습니다. 코카콜라는 1980년대에 이르러 큰 위기를 맞습니다. 매년 수익이 줄고 있었고, 심지어 경쟁사였던 펩시에게 처음으로 매출 초월당하게 되죠. 펩시와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코카콜라가 압도적으로 패배하면서 경영진들은 변화를 모색합니다. 사람들의 입맛과 취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한 경영진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켜온 코카콜라의 레시피를 바꾸는 초강수를 둡니다. 이 결정은 자칫하면 무리수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소비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펩시와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승리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은 경영진들은 1985년 4월 23일 드디어 뉴코크라는 이름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뉴코크를 출시한 경영진들은 소비자들이 뉴코크를 마시며 기뻐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꿀잠에 빠집니다. 다음날 코카콜라 고객센터에 수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극찬의 반응일 것이란 예상과는 다르게 전부 항의 전화였죠. 심지어 코카콜라 본사 앞은 시위대들로 복새통을 이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는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시간이자 추억이었던
내렸던 것이죠. 그들의 항의는 분노보다는 그들이 알던 코카콜라를 만날 수 없다는 허탈감이 주 내용이었죠. 결국 1985년 7월 11일 당시 코카콜라의 대표 돈 키오는 백기를 듭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미국 전국에 있는 코카콜라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많은 언론에서 이 소식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일이 있은 후 코카콜라의 이미지와 매출이 더 증가했는데 이 사건이 코카콜라의 계획된 마케팅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후에 뉴코크는 코코2로 이름 바뀌었고 결국엔 단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어떻게 코카콜라가 소개되었는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미군정 시기 때인 1940년대 후반에 미군들에 의해서 소개되었다고 추정됩니다. 6.25 한국전쟁 때 참전한 미군들에 의해서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이 중 일부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68년 수도권 강원지방의 한양식품을 시작으로 경남 제주지방의 우성식품, 호남지방의 호남식품, 충청 경북지방의 범양식품에서 지역별로 각각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판매하고 있었다가 현재는 수많은 인수합병을 거쳐서 주식회사 LG 생활건강을 모회사로 하는 주식회사 코카콜라 음료에서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는 기밀로서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째, 레시피를 전 세계에서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며 그조차도 각자 절반씩만 알고 있고 이 둘은 절대로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둘째, 세계 각국에 수출되는 코카콜라는 본사에서 만들어진 원액을 받아서 코카콜라를 만들어낸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뻥입니다. 코카콜라는 세계 각국 입맛과 특성을 존중해 국가마다 레시피가 다릅니다. 게다가 유통 과정을 줄이기 위해 각국에 파견된 코카콜라 지사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이런 루머가 퍼지게 된 이유는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컨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코카콜라의 희귀함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죠. 물론 흔히 알려져 있는 코카콜라가 특허 출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특허를 받고 20년이 지나면 독점 방지를 위해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은 맞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마케팅 용도로 써먹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식품법상 재료를 밝히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명 BOM이라고 불리는 조리 방법 및 배합 비율 경우에는 식품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기밀로서 철저히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전 세계에서 단 2명만이 알고 있진 않죠. 코카콜라의 탄생 12년 후인 1898년 숙명의 라이벌인 펩시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무려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펼쳐진 일명 콜라 전쟁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한 펩시는 여러 상황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입니다. 앞서 뉴코크 때 소개한 코카콜라와 펩시의 블라인드 테스트 또한 펩시에서 벌인 일이죠. 코카콜라는 펩시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유쾌한 마케팅으로 응수하였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들의 맞짱을 보고 가겠습니다. What can I get you? I'll take the special and a Pepsi Max, please. Good song. Great song. So, Pepsi Max has 0 calories, huh? Yep. How many calories? 0. 0? 0. I think he likes it. What are you doing? YouTube. Oh. Pepsi Max. 0 calories. Maximum Pepsi taste.
이런 노력에도 만년 2등인 펩시는 콜라 외에 다른 음료 개발에 열정을 쏟았고 이런 노력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펩시의 모회사인 펩시코가 코카콜라의 매출을 크게 앞서게 된 것이죠. 다만 이것은 전체 매출을 비교한 것이고 음료 부분만 따로 떼서 비교한다면 아직까진 코카콜라에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가치에선 상대가 안 되는데 현재 코카콜라는 전 세계 기업 브랜드 순위 6위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고 펩시와 무려 10배가 차이 납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화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의 여직원이 퇴사를 하고 펩시에 기밀사항을 넘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신고당해서 경찰 체포됩니다. 이 사건의 신고자는 다름 아닌 펩시였습니다. 이들의 치열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